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부치고 있었죠. 전날의 칠순잔치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낸 상태이긴 했어요. 그때 일을 끝내고 온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진짜 힘든 시기라서요. 이런 걸로 서운해하시면 곤란해요. 손을 멈추고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챙기느라 정신 없는데 어머님까지 섭섭해하시면 저희 진짜 지쳐요. 말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말 속에는 싸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는 게 다 저희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려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순자가 아니라 그저 입 닫고 밥만 하는 늙은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나순자님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순자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제 이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아 조심스럽게 꺼내봅니다. 나이요? 그건 굳이 밝히지 않아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시게 될 겁니다. 한평생을 남편과 함께 시장통에서 장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댓국 한 그릇에 제 인생의 땀과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손끝이 부르트도록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준비하며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 얹혀 살며 구박도 많이 받았고 남편도 한동안은 제 편이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자식들만은 다르게 키워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참고 또 참으며 버텨왔습니다. 큰아들 민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단 말을 많이 들었고 딸 민지 역시 참 야무지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뭐든 혼자서 해내는 걸 좋아했고 저에게 말없이 가방 챙겨 학원 가는 아이였지요. 저는 남들처럼 피아노 학원이나 영어 과외를 해주진 못했지만 김밥 장사에서 번 돈으로 두 아이 대학까지는 책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집이 어렵다고 했지만 제 마음속엔 늘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민구가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을 타오던 날 지갑에 100만 원을 꾹꾹 눌러 담아 엄마, 이건 내가 번 돈이에요라며 내미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내 자식들만큼은 절대 나를 외면하지 않을 거다.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뎌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어느새 저는 70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름이 늘고 손등에 핏줄이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늙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들 뒷바라지에 바빠 제 생일 하나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칠순잔치를 한다며 단체복 맞추고 손자 손녀들이 축하 영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조금 부럽기도 했습니다. 순자야, 너는 언제 하냐? 너 아들 며느리 잘 사는 거 다 아는데 칠순 못 해주면 그건 좀 그렇지 않냐? 같이 복지관 다니는 혜순이가 그렇게 말을 꺼냈을 땐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에이, 난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냥 조용히 넘어갈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자꾸만 기대가 커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을까? 딱히 큰 잔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하면서 엄마 고생 많았어요. 한마디쯤은 해주지 않을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어릴 적부터 제 생일은 늘 외면받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어머니는 생일이면 밥 한 술 더 먹으면 그게 생일이지라며 퉁명스레 넘기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생일이란 건 챙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억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오래도록 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남의 생일도 챙기고 케이크도 사고 SNS에 축하글도 올리고 그래서였을까요? 올해 제 칠순 즈음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혹시나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 기대는 결국 한 통의 전화로 무너졌습니다. 큰아들 민구가 전화를 걸어왔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민서 학원 발표회가 있어서요. 칠수는 요즘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대신 나중에 여행 보내드릴게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은커녕 말만 그렇게 흘러가고 결국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작은 딸 민지는 더 간단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 대신 그날 엄마 좋아하시는 카스테라 보내드릴게요. 정성껏 말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게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카스테라 한 봉지로 내가 살아온 일은 해가 다 설명된 걸까요? 남편은 진즉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길진 않았지만 적어도 제 생일에는 매번 싸구려라도 작은 꽃다발을 사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진 지금 제 생일을 기억해 줄 사람은 자식뿐이었는데 말이죠. 기억도 축하도 마음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아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다 괜찮다고 바빠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었고 바라지 말아야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그렇게 제 생일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장에 나가 김치를 담고 저녁에는 혼자 순댓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되더군요. 그날따라 유난히 국물이 짜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서서히 뒤틀리기 시작한 날, 시장의 횡단보도를 기다리던 중 저 앞에서 꽃다발을 든 큰아들과 며느리, 외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죠. 사돈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잘 차려입고 뷔페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칠순인데 진짜 멋지게 해드려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넘기려 했던 제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시장에 볼 일이 있어 나간 평범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요즘은 자주 걷지 않으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기에 일부러 시장 입구까지 걸어가곤 합니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고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등을 눌러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속은 허전했어요. 며칠 전 칠순이 지나간 뒤로 자꾸만 마음 한구석이 쓰리더군요. 괜찮다고 했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도 장을 보고 평소처럼 콩나물과 두부 면모, 마른 멸치를 한 봉지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장 바로 앞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민구와 며느리 현선이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주 둘이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구는 회색 셔츠에 평소보다 정갈한 바지를 입고 있었고 며느리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죠. 두 손에는 쇼핑백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에 낯익은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사돈 부부였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우리 애들이네. 본 김에 시장에서 산 것 좀 줄까 싶어 따라가려는데 그때 들려온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제 발걸음을 딱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칠순인데 뷔페 예약 잘했죠? 민구 씨, 사진 꼭 많이 찍어야 돼요. 인스타에도 올리고. 민구는 장인어른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제가 쏘는 겁니다. 걱정 마시고 드시기만 하세요. 얘가 웬일이냐? 이런 날도 다 있네. 장인어른은 웃으며 며느리에게 꽃다발을 넘겨받았고 손주들은 할아버지 생일 축하해요. 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장면을 저는 바로 그 횡단보도 앞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식당 간판 너머 반투명 유리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도요. 저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빵빵거리며 지나가도 저한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까봐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로 발걸음을 되돌려 시장 골목 안허름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쌀가마니 위에 앉아있는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네, 그냥 다리가 좀 아파서요. 억지로 미소 지었지만 눈물은 이미 맺혀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불도 희미하게 켜두고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서 꽃다발을 들고 활짝 웃던 며느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고 아빠 칠순인데라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생일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지워진 존재구나. 내 생일은 그냥 지나가도 되는 날이었고 남의 부모 생일은 뷔페를 예약하고 꽃을 준비하고 온 가족이 사진까지 찍는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까지 대조적인 대접을 받아야 할 만큼 내가 못한 게 있었나 되묻게 됐습니다. 내가 못난 엄마였을까? 내가 너무 내색 없이 살아서 당연한 존재가 돼버린 걸까? 아니, 단순한 생일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돈 부부는 늘 받기만 했습니다. 명절이면 집까지 차로 모셔다 드리고 생신이면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하고 여행까지 보내드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이들 키워놓고 이제는 외손주 유치원 데려다주는 수고 많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현선이는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공손했고 외식할 땐 절 먼저 챙기는 척도 잘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척이었고 실상은 늘 본인 부모가 먼저였습니다. 큰아들 민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요. 어머니는 괜찮다 그러셨잖아요. 내가 언제 괜찮다고 했을까요? 말을 안 했다고 괜찮다는 뜻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날 이후로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 싫었고 누군가 문을 두드려도 반가운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도 밥 해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가스불 앞에 서서도 불을 켜지 않고 멍하니 그 흐름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거울 앞에 서기가 두려웠습니다. 그 안엔 한평생 자식들만 바라보다 초라하게 늙어버린 여자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방 안에서 몰래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째 아무것도 적지 않았던 노트였지만 그날 처음으로 몇 자를 적어봤습니다. 오늘 나는 자식이 남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져 종이에 번졌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감정을, 이 분노를, 이 모욕을 꼭 붙잡고 있어야겠다고. 언젠가는 터질지라도 지금은 삼켜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울컥한 감정이 며칠 뒤 부엌에서 며느리와 마주치던 순간 어떻게 폭발할지 말입니다. 그날도 별다른 예고는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월요일 오전 큰 며느리 현선이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민서방 청소랑 점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요. 늘 그래왔기에 저도 습관처럼 그래, 알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도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땐 저도 무의식적으로 대답해버린 거였습니다. 손주 민서는 제게는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말을 또박또박 예쁘게 하고 가끔은 제 무릎 위에 올라와서 자기도 한다며 웃곤 했지요. 아이야 잘못이 없다는 걸 알기에 그 아이에게는 언제나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도 민서가 할머니 왔다 하고 달려와 안기는 순간 저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얼마 가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부치고 있었죠. 전날의 칠순잔치에 대해서 좀 섭섭하다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낸 상태이긴 했어요. 그때 일을 끝내고 온 며느리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진짜 힘든 시기라서요. 이런 걸로 서운해하시면 곤란해요. 손을 멈추고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핸드폰 화면을 보며 말했어요. 저도 부모님 두 분 다 챙기느라 정신 없는데 어머님까지 섭섭해하시면 저희 진짜 지쳐요. 말투는 친절을 가장했지만 말 속에는 싸늘한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계셔주시는 게 다 저희 위해서도 좋은 거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내려찍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나순자가 아니라 그저 입 닫고 밥만 하는 늙은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불 위에 놓인 냄비가 퍼뜩 눈에 들어왔고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죠. 내가 지금 뭐라고 했니? 현선은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아니, 어머님 마음 상하셨으면 죄송한데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너희 입장은 누가 안다고 안 해줬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 애 학원비 내주느라 내 허리 부러져라 이랬어. 민구 대학 등록금 낼 땐 밥 대신 물 말아 먹으며 버텼고 집 한 채라도 남기려고 남편 병원비 아끼며 아낀 게 지금까지야. 제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냥 조용히 계세요라고? 내가 누군데? 너희들 밥 해주러 태어난 여자야? 현선이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시지 마세요. 애들도 듣고 있는데. 흥분. 내가 지금 흥분한 것 같아 보여? 아니, 이건 흥분이 아니라 모욕이야. 제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모욕? 저는 국을 담던 그릇을 내려치진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구석에 쌓여 있던 아이 장난감 박스를 발로 밀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쓰러지는 소리와 함께 제 가슴 안에 차곡차곡 눌려있던 것들이 죄다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너희들 밥벌이 하라고 내 인생 바친 거 아니야. 나도 딸이고 여자고 사람인데 왜 내가 늘 마지막이어야 해? 너희 장인어른 칠순 뷔페 예약하는 정성의 반의 반만 내게 썼어도 나는 이렇게 비참하진 않았을 거야. 그제야 민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움을 들은 듯 급히 뛰어들어와 말렸죠.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소리를? 너는 말하지 마. 너는 내가 너희들 꽃다발 들고 가는 거 봤을 때 그 순간 이미 내게 할 말 다 끝났어. 민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자기가 무얼 놓쳤는지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계란말이는 불 위에서 타들어갔고 된장찌개 냄새는 더 이상 구수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나도 내 마음도 이 집에서 나가자. 그날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었지만 그 아이의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는 건 더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 남은 것은 참는 인내가 아니라 살아온 인생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온종일 전화기 불빛만 바라보며 초조해하기엔 이제 남은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민구와 현선, 그리고 딸 민지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번 받기 시작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며칠 뒤 딸 민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며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오빠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오해 풀자고 왔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호해졌습니다. 너도 그 말이야? 오해라고? 그럼 내가 들은 말들, 본 장면들 다 내 착각이었단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들 힘드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니? 내가 너희들 등록금 댈 때, 새벽마다 김밥 쌌을 때, 그땐 하나도 안 힘들어 보였니? 민지는 입을 꾹 다물더니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마음 닫을 줄 몰랐어. 그래,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아플 줄은. 저는 그렇게 말을 마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 그 한 줄을 적고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는 남편과 함께 사들였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이 집 구석구석엔 그 시절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요. 작은 방 벽에 남겨진 연필 자국, 손때 묻은 현관 손잡이, 모두가 이제 저를 잡아끄는 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고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딱히 거액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조용히 살 수 있는 작고 평온한 공간 하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게시판에서 노인 임대 아파트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기도 맑고 근처에 도서관도 있고 무엇보다 시끄럽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은 겨우 작은 트럭 한 대에 실렸습니다. 제가 평생 모아온 물건들이지만 그중 대부분은 자식들 떠난 빈방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니 내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나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고 가끔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뜨개질 수업도 듣기 시작했지요. 생각보다 손이 잘 따라갔습니다. 어느 날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손끝 감각이 참 섬세하시네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껏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나는 평생 살림만 잘하는 여자였지 섬세하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고요해서 밤에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문득문득 민서의 목소리가 귀에 울렸고 현선의 말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고요함은 평화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부탁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날들이었으니까요. 그 즈음 민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손글씨였고 내용은 길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희생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편리한 존재로만 여겼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편지를 책상 서랍에 넣고 닫았습니다. 그가 후회한다는 것만으로 제가 겪은 모욕과 슬픔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이 시작된다는 공지가 떴습니다. 망설이다가 등록했고 저는 한 장 한 장 제 인생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순자. 시장에서 김밥을 팔던 여자. 두 아이를 위해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 이제는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다. 그 글을 쓰며 처음으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나순자. 그 자체로 충분한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서전을 함께 쓰는 분들이 제 글을 읽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글에서 참 진심이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누군가의 말에 마음 깊이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조용히 창밖을 봅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저 멀리 고양이 울음소리조차 이제는 저를 위로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죽겠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흐릅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고 아무도 엄마 이건요? 하고 묻지 않는 완전히 나만의 시간이 하루하루를 채워갑니다. 아침엔 커튼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이불 위에 펼쳐둔 채 살며시 눈을 뜹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엔 밥을 짓고 국을 데우느라 분주했겠지만 이제는 찬물 끓이는 소리와 함께 하루를 엽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글쓰기 모임은 제 인생에 아주 큰 선물입니다. 저보다 더 억척스럽게 살아온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의 눈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어떤 날은 함께 울기도 합니다. 나는 남편이 도박으로 다 말아먹었는데도 참고 살았어요. 나는 아들이 3번이나 결혼을 했는데도 한 번도 날 엄마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어디에선가 묶여있던 실타래 하나씩이 풀리는 기분이 듭니다. 글쓰기 외에도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상자 화단에 고추 모종을 심고 부추를 심고 토마토가 익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우편함에 한 통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로 할머니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주 민서의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서예요. 아빠가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고 해서 편지 썼어요. 할머니 생일날 왜 안 오셨어요? 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집에서 계란말이 먹고 싶어요. 엄마는 자꾸 사는 것만 줘요. 할머니, 생신은 언제예요? 내가 꼭 해드릴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민서 드림. 편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 혼자 울고 웃고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 하나만 있으면 됐다. 이 세상에 날 사랑해요라고 말해주는 사람. 딱 너 하나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아 자서전 원고의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순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를 다시 사랑합니다. 며칠 후 복지관에서는 작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자서전 원고 일부가 인쇄되어 게시되었고 많은 분들이 제 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 노신사가 제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살아온 이야기가 참 단단하시네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단단하다는 말, 그건 저 자신에게도 해주고 싶던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손주분이 편지를 보냈다던데 만나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사랑을 거절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며칠 후 복지관 앞 벤치에서 민서를 만났습니다. 어느새 훌쩍 큰 키에 작은 꽃다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생일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래? 그럼 언제 해줄 건데? 오늘이요. 지금이 할머니 생일이에요. 왜냐면 할머니가 다시 웃은 날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민서를 안아주었습니다. 꽃다발에서 은은한 향이 퍼졌고 아이의 체온이 제품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햇살이 살랑이고 바람은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 정말로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